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앙드레치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자유와 행복 그리고 욕망을 쫓아 집을 나갔던 탕자는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탕자를 그의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집을 나간 이유와 다시 돌아온 까닭을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다음 날 형을 만나 대화를 나누라고 말한다. 탕자는 일부러 불손한 태도로 형을 대했다. 형님, 우리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내가 비슷한 점은 거의 없죠. 그건 네 잘못이다. 그것이 어째서 내 잘못입니까? 난 언제나 규범 속에서 살아왔어.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은 반드시 오만의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저에게는 온통 잘못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까? 규범 속에 꼭 맞는 것만이 미덕이야. 그러므로 그 밖의 모든 관습은 억제해야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억지로 몰아내려는 태도입니다. 너더러 억지로 몰아대나는 건 아니야. 내 말은 되도록 줄여야 좋다는 것이지. 형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미덕을 줄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너 자신을 위축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그러게 되면 다양한 소질을 갖고 있는 넌 정신과 육체의 반항적 요소가 마치 교양학처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너의 단점은 너의 장점을 길러줄 뿐 아니라 너의 선량한 기질을 순종의 미덕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맨 것도, 그리고 황해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제 자신의 발전이었습니다. 아마 형님이 하는 말도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별로 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은 나도 대충 짐작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성이 희박하고 막연하거든. 게다가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시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나뿐이야.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마땅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저는 형님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선 말이다. 아버지의 사랑 아래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인 거야. 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걸 보더라도 말이다. 어서 말해봐라. 너로 하여금 집을 나서게 한 건 대체 무엇이냐? 저는 아버지의 품 안이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형님이 바라는 그런 인간은 못 됩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땅, 다른 경작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아직 인간의 흔적이 미치지 않은 땅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너처럼 이 집을 버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인들과 도둑놈들이 재산을 모조리 약탈해 갔겠지. 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와는 전혀 다른 재물을 동경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태도는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무질서와 혼돈은 두 번 다시 용납할 수 없어. 널 구성하고 있는 온갖 요소들이 혼란한 상태로 돌아가는 건 무엇 때문일까? 네 스스로 그걸 원하거나 어쩔 수 없는 공경에 빠졌기 때문이지.
인간을 지금의 상태로 동화시키려면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는 걸 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게지. 이제 넌 주어진 여건을 붙잡고 매달려야 해. 네가 지닌 걸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한다고 성령은 이미 경고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 그것은 아무도 너의 왕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야. 하지만 너의 왕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도둑이 있어. 그 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너의 주위와 마음속을 맴돌고 있지. 힘껏 움켜잡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저는 이미 오래전에 손에 쥐고 있던 닷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돼줄 것이다. 네가 집을 떠난 사이 난 네 재산까지 지켜왔단다. 저도 성서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구절을 끝까지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 승리한 자를 내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구절. 그것이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넌 고통 속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는 않는구나. 아직도 그것을 동경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미 내가 돌아온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너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만족할 수 있겠니? 그래도 너의 재물이 있는 곳은 오직 여기뿐이잖니. 형님이 재산을 지켜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낭비하지 않은 재산, 즉 우리의 공동 소유인 토지 말이다. 그럼 제 개인의 몫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특별한 몫을 남겨주실지도 모르지.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제 넘은 녀석. 그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넌 이미 제각기 분배된 재산을 가지고 기껏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야. 넌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금방 물 쓰듯 없애버렸지 않느냐? 저는 저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 오늘은 이쯤 해두자. 안으로 들어가 푹 쉬어라.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군요. 너의 피곤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내일은 아마 어머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얘야, 네 형의 말을 들으니 넌 아직도 반항적이라는데 좀 더 솔직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겠니? 넌 어쩌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어미를 버려두었니? 이 어미는 널 기다리느라 눈물이 흐르다 못해 아예 말라버렸다.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절 기다리고 계셨군요. 어머니는 한시도 그를 기다리지 않은 때가 없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이면 그를 생각했다. 혹시 잠결에라도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좀처럼 깊이 잠들지 못했다. 아침이면 오늘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렸다. 주여, 부디 제 아들이 이 어미를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앞길에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제 마음을 돌이켜주신 겁니다. 어머니,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곁에 와보니 이제야 제가 집을 나간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대체 무엇이 널 집 밖으로 몰아낸 거냐? 아무것도 저를 몰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스스로 뛰쳐나갔을 뿐입니다. 그래, 우리에게서 뛰쳐나가 행복했니? 전 행복을 찾아 나섰던 건 아닙니다. 그럼 네가 찾고 있었던 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전 또 다른 제 자신을 찾아서. 넌 부모 형제가 있는 몸이지 않느냐? 저는 형제들을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두죠. 저는 지금 이렇게 돌아와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도 다른 가족들과 닮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넌 많이 늙었구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딱하기도 하지. 틀림없이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을 거야. 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이나 상한 과일 따위도 상관하지 않았죠. 그래, 배고픈 것 말고는 다른 괴로운 일은 없었니? 한낮에 뜨거운 햇볕, 한밤중에 차가운 바람, 발이 푹푹 빠지는 사막의 모래밭, 두 발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가시덤불.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전 머슴 노릇까지 했습니다. 절 아주 혹사시키는 질이 나쁜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고 먹을 것마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속으로 머슴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꿈속에서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자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셈이냐? 재산을 관리하면서 형님처럼 저도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 점찍어둔 사람이 있는 모양이구나.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골라주신다면 어떤 여자라도 좋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자만심을 일체 버리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어머니의 뜻대로 하세요. 그리고 장차 저의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결심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얘야, 네가 꼭 보살펴줘야 할 애가 있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동생 말이다. 네가 집을 떠날 때는 채 10살도 안 됐었지. 넌 그때 그 애에게 전혀 관심도 두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 애가 어머니, 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 아이를 보면 마치 지난날의 너를 보는 것 같구나. 그 애는 지금 네가 집을 나서기 전의 모습과 똑같단다. 그 애도 다시 저처럼 되겠군요. 당장 그 애의 마음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그 애와 좀 얘기해 볼 수 없겠니? 네가 여행 중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다 얘기해 주려무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처럼 염려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다. 그 애와 넌 닮은 점이 많단다. 우선 그 애는 책을 너무 많이 읽는다. 그리고 그 책들이 언제나 좋은 책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더구나. 그뿐인가요? 아니. 가끔은 언덕 위에 올라가더구나. 그곳에 가면 장안이 다 내려다 보이지. 게다가 그 애는 집에 있는 것보다 농장에 나가는 걸 더 좋아하더구나. 거기서 뭘 하나요?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애가 찾아가는 사람은 소작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질이 다른 불량배들이 아니겠니? 더욱이 그들은 이 지방 사람도 아닌데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는 모양이더라. 아, 그 돼지 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모양이군요. 너도 그 사람을 알고 있구나.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 네 동생은 저녁마다 그를 따라 돼지우리로 간단다. 그 애도 어느 때인가 집에서 뛰쳐나갈 거야. 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어. 제가 그 애를 한번 타일러 보겠어요. 그러니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그 애도 아마 네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거야. 네가 돌아온 그날 저녁에 그 애가 널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넌 잘 몰랐을 거야. 네가 입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이 얼마나 시선을 잡아 끌었는지. 네 아버지가 곧 너에게 비단옷을 입혀주셨지. 어쩌면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그 누더기 옷일지도 몰라. 얘야, 만약 네가 그처럼 비참한 꼴이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어머니, 어떻게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있었는지 지금은 저 자신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려무나. 네, 내일 저녁에 그 애에게 모든 얘기를 들려주겠어요. 어머니, 이제 졸립군요. 제 이마에 키스해주세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래, 이제 돌아가자려무나. 난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겠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앙드레 지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2부를 들으셨습니다. 이 작품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형을 통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국외국어대 졸업과 변광배 교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쥐드가 1907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쥐드는 이때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좁은 문을 한창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약 15일 동안 이 돌아온 탕자를 썼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에피소드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와 쥐드의 작품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쥐드의 돌아온 탕자에서는 성경의 일화에는 나오지 않는 막내 동생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쥐드는 이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와 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우선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돌아온 탕자의 형은 기독교의 규율을 잘 지키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의 모습은 그대로 성경에 몰두하면서 기독교를 통해 열광적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얻기를 바랬던 청소년기의 쥐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세 형제 가운데 형은 기독교에 충실했던 청소년기의 쥐드를, 돌아온 탕자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세계관을 인정하는 청장년기 쥐드를, 그리고 막내 동생은 기독교와 결별의 수순을 밟게 되는 장년기의 쥐드를 각각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앙드레 지드 원작의 돌아온 탕자 2부를 마칩니다.